안녕하세요. LB인베스트먼트의 구중회 전문입니다. 저는 현재 창조경제 바이오펀드와 충북 창조경제 혁신펀드의 펀드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LG 창업투자로 시작하여 벤처캐피탈을 한 축으로, 그 뒤에 PF를 또 다른 축으로 현재 국내 대표적인 3호 투자 운용회사입니다. 현재 아시아를 대표하는 3호 투자 회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이오테크와 벤처캐피탈의 투자 동향입니다. 바이오텍은 어떤 다른 산업보다도 벤처캐피탈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투자 자금과 많은 투자 인력 또는 많은 연구 인력, 또 긴 회수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장표 중 왼쪽 장표는 아마 많은 분들, 특히 생명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만한 기업의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넨텍은 1976년도에 젊은 벤처캐피탈리스트 로버트 스와슨과 허버트 무이어라는 한 교수님과 벤처캐피탈이 만나서 창업을 꿈꾸게 됩니다. 그 당시 교수님이 개발했던 인공 인슐린의 기본 기술을 가지고 그 당시 동물에서만 추출됐던 인슐린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두 분이서 제넨텍이라는 회사를 76년도에 창업함으로써 그 뒤 4년 뒤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타임즈의 대표적인 커버로 나올 정도로 대표적인 미국을 또는 전 세계에서 최초의 생명공학 벤처기업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을 연구하시는 또는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 벤처캐피탈을 얼마나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은 과연 무엇인가? 많은 부분들이 벤처캐피탈 그러면 같은 금융기관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은행하고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벤처캐피탈을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나 주식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그런 자본을 벤처캐피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투자 형태는 일반 은행들이 융자를 한다면 벤처캐피탈을 투자를 합니다. 융자와 투자의 차이가 뭘까? 가장 큰 차이는 어떤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느냐입니다. 흔히 벤처캐피탈이 투자는 은행들이 많이 투자하는 채권이나 사채가 아닌 주식 또는 주식과 연계한 채권을 투자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회사의 성장에 따른 회사의 가치가 주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다르게 담보를 잡지는 않습니다. 또 심사 포인트도 은행은 과거에 어떤 실적을 보였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벤처캐피탈은 앞으로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다 다르고요. 특히 회수 방법에 있어서는 은행은 원금 상환을 중점으로 본다 그러면 벤처캐피탈은 흔히 IPO라고 부르는 상장 또는 M&A를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어떤 밸류들이, 어떤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냐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일종의 금융기관입니다. 투자 기업이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자금의 한계 때문에 펀드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 펀드는 흔히 저희가 말하는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 펀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펀드는 일반 조합원이라고 불리우는 흔히 영어로는 LP,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하는 출자자가 있고요. 대표적인 곳이 산업은행, 국민연금, 한국벤처투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벤처캐피탈에 투자해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조합의 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벤처기업이 크게 성장을 해서 상장이 되거나 M&A가 될 경우 그 투자된 지분을 매각해서 벤처캐피탈은 수익을 얻습니다. 이 에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될 때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과 전체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은 이 펀드를 운영하는 GP, 제너럴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운용사가 되고요. 근데 이 펀드는 무한정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한테 투자를 받으실 때는 어떤 펀드인지 또는 어떤 성격의 펀드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텍 스타트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제조업과 다르게 기초 연구 결과를 사업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스타트업과 다르게 기초 연구 결과가 일단 탄탄해야 됩니다. 이 연구 결과만이 그러면 전부 다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사업화할 것이냐가 더 큰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고 더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를 만드신 연구자도 필요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는 전문 인력들, 분야별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사업화를 해야 됩니다. 특히 성장 단계에 있어서 일반 IT 업종이나 제조업하고 다른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험인과 임상 또는 시제품, 이 사람 몸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긴 테스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과 다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사업 자체가 이런 임상 또는 테스트 시간 때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특히 수익 모델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조차도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템 자체가 글로벌하게 매출을 일으키고 기술을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사는 사람,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느냐입니다. 또 하나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섹터가 길고 테스트해야 될 분야가 또는 거쳐야 될 단계가 많다 보니까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얼마나 잘 어드바이저 그룹으로 구성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전문 멘토링이 다른 어떤 산업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벤처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넨텍 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많은 벤처 기업들이 이제서야 연구 결과가 사업화돼서 매출을 일으키고 또는 그런 단계를 걸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내 바이오 벤처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이런 R&D나 사업을 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창업을 하지만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야 될지, 어떻게 기술을 이전해야 될지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단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런 성장 단계별 전문가 멘토링 그룹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바이오 관련자들이 이런 네트워킹에 참여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기업과 R&D 전문기관의 전략적인 연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창업을 하신 분들은 특정 분야, 학교나 연구기관이나 또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업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전략적 연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해외 진출을 타겟으로 해야 됩니다. 국내 바이오 시장이 크다고는 하지만 제약의 가장 큰 포인트는 글로벌 시장의 진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IP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타겟으로 주 고객이 누군지를 분석하는 그런 사업 전개 전략이 글로벌하게 구축이 돼야 되고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캐피탈이 현재 바이오 분야 쪽에 투자하고 있는 섹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가지지만 레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람 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둘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흔히 의약품 쪽, 화학의약품이나 바이오의약품, 소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가 바로 이 파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하는 의료기 진단, 분자 진단이나 현장 진단을 하는 진단 쪽이 바로 이쪽 분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성 식품 또는 바이오 식품이 그린 바이오라고 해서 하나의 투자 섹터가 될 수 있고요. 최근에 화장품과 바이오의 결합,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산업 바이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T와 BT의 결합,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신약 또는 인공지능을 영상 분석에 의해서 유방암이라든지 특정암, 결핵의 분석을 단순히 의사들의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분야가 하나의 중요한 투자 섹터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바로 융합바이오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을, 투자 현황을 브리프하게 본다면 3개년 동안 많은 투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크게 2012년부터 시작됐지만 이 3개년 숫자를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11년도에 약 900억이었던 투자가 현재 약 3천억 정도가 됐고요. 투자 금액도 현재 1.4조에서 2조로 늘고 있고, 투자 회사도 약 700개에서 1000개, 코스닥 상장도 현재 27개에서 60개로 느는 등 전체적인 투자 숫자가 좋아지면서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의 IPO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벤처캐피탈의 투자 동향을 보면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되지만 두 번째로는 바이오텍과 헬스케어 서비스가 주요한 투자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보면 퍼센테이지가 바이오 의료 분야가 약 18%, 올 초 1, 4분기에 역시 20%. 미국은 제넨텍 이후로 바이오 의료 분야 쪽의 투자는 굉장히 큰 비중으로 꾸준히 투자되고 있는 주요한 투자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텍의 기술사업의 체크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바이오텍을 전공하신 분들이 창업할 경우에 기술이 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탈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하느냐, 사업하는 능력과 사업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창업에 있어서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업화 능력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 연구자 외에 이걸 비즈니스 디벨롭하고 비임상, 임상을 할 수 있는 MD 또는 약으로 만들 수 있는 또는 제약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두루두루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 이런 창업자들의 R&R, 롤과 리스폰서빌리티와 또는 나머지 회사 내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들을 외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구축하는 것이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 산업의 특성, 긴 연구기간이나 자금 소요 규모나 분야별 인력들을 감안해 볼 때 자금 조달 전략을 어떤 산업보다 더 길게 잘 짜야 됩니다. 특히 초창기부터 회사 설립 때부터 벤처캐피탈과 자금 조달 내지는 회사의 경영 전략을 짜는 것이 어떤 산업보다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벤처캐피탈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먹여살 수 있는 바이오 투자 분야,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유는 이 기술들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이냐. 그건 단순히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 또 폭넓게는 R&D를 한 R&D 기업과의 협업, 이런 인프라 플랫폼을 얼마나 서로 잘 구축해서 한국적 바이오텍 기업들이 사업화에 최적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한 부분으로서 벤처캐피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